안녕하세요. 집안에 사람 잘못 들인 대가를 호되게 치른 60대 후반 남자입니다. 저는 사회에서 소위 성공했다고 불리는 사람이었어요. 사원에서부터 시작해 한 대기업의 말단 임원 자리까지 올라갔었거든요. 잘 사는 집 아들도 아니었고 회사에 줄이 있던 것도 아니었지만 치열하게 살아남은 끝에 나름대로 자수성가를 했던 거죠. 사실 돌이켜보면 그리 대단한 자리도 아니건만 당시엔 저 나름대로 성공한 스스로에게 도취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 나 이만하면 잘 살았다. 난 성공한 인생을 살았어.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퇴직을 한 후 다시 제 인생을 마주하니 진정으로 성공한 인생은 사회적 성공을 뜻하는 게 아니더군요. 바로 가정을 얼마나 잘 꾸려왔는가가 제 인생 성공을 가늠하는 척도였던 겁니다. 사람마다 생각하는 바가 다르겠지만 적어도 제 인생의 기준은 그랬어요. 저는 가장이었으니까요. 구구절절 서론이 좀 길었죠? 제가 갑자기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건 바로 집안에 잘못 들인 미꾸라지 한 마리, 바로 큰 사위 때문입니다. 저는 그놈으로 인해 소중한 가족의 평화를 영영 잃을 뻔했거든요. 지금부터 제가 적어볼 사연은 그놈 때문에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던 2년 전의 사건에 관한 이야기예요. 저는 27살에 아내와 결혼한 후 슬하에 두 딸을 두었습니다. 아내 덕에 집은 항상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두 딸 자식 또한 바르게 자라주었죠. 문제는 저였습니다. 회사에 미쳐 살았던 전 아내만 믿고 집안일에 조금 소홀했었거든요. 여보, 나 이번 주말에 골프 약속 있어. 또요? 일도 좋지만 가끔은 주말에 애들이랑 좀 놀아주면 좋을 텐데요. 나도 그러고 싶은데 부장님께서 특별히 불러주신 자리라 가봐야 돼. 회사 일이라는 게 내 일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다 줄이고 정치잖아. 우리 가족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싶어서 이러는 거니까 당신 이해 좀 해줘. 당시 전 회사에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이 가족을 위하는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했죠. 물론 회사 일이 없는 날엔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지만 저도 체력의 한계가 있는 사람이다 보니 집에 있으면 자꾸만 골아 떨어지는 일을 통 막을 수가 없었어요. 아빠, 일어나세요. 벌써 아침 8시예요. 우리 오늘 다 같이 바다 가기로 약속했잖아요. 어? 아, 미안하다. 아빠가 알람을 못 들었네. 피, 회사 가실 땐 새벽같이 잘만 일어나시면서. 언니, 아빠 마저 깨워드리고 나와. 난 엄마랑 같이 싼 도시락 차에 미리 실어 놓을게. 너희들 엄마 도와서 새벽부터 도시락까지 쌌어? 우리 딸들, 특히 우리 큰딸 고3이라 힘들었을 텐데 고생 많았겠구나. 그 정도로 다들 들떠서 나만 기다리고 있었을 텐데 아빠가 늦잠 자서 정말 미안해. 아니에요. 저도 놀러 가는 날 아니면 아마 대낮까지 못 일어났을걸요? 주말이잖아요. 저도 이런데 일하느라 힘든 아빠는 오죽하시겠어요. 다 이해해요. 큰딸은 제게 배시시 웃어 보였습니다. 두 딸 모두 착했지만 유독 큰딸은 마음이 여린 아이였어요. 게다가 항상 자신이 아니라 남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상대방을 이해하려 노력해주는 배려심 깊은 아이였죠. 애가 너무 착해 나중에 밖에서 사기라도 당하고 다니진 않을까 걱정될 정도로 말입니다. 저는 나이가 들어서라도 딸들과 많은 대화를 해보려 노력했지만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일은 더욱 정신없이 바빠지더군요. 자식들도 어느덧 커서 둘 다 대학을 가고 직장을 다니게 되어 딸들과의 대화는 점점 더 없어지고 말았어요. 그러다 큰애는 미대를 졸업 후 미술 강사를 하다 나이 28에 결혼을 하고 싶다며 4살 많은 남자를 집에 인사시키더군요. 예비사위는 중견기업에서 회계 일을 담당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첫인사 자리에서부터 술을 물처럼 마시고 말하는 투도 묘하게 경박한 것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전 예비사위를 반대했지만
학원 일로 힘들 때 위로를 많이 받은 사람이라며 꼭 예비 사위와 결혼하고 싶다는 큰딸의 말에 결국 결혼을 허락하고 말았죠. 첫인상 어디 안 간다고 결혼 후 큰 사위는 매번 만나기만 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술만 먹기 바쁘더군요. 혹은 은근슬쩍 좋은 주식 종목이 있는데 돈이 모자라다며 돈 이야기를 꺼내거나 말이죠. 반면 큰딸이 결혼한 지 4년 만에 작은 딸과 결혼한 작은 사위는 참 듬직하고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술 먹는 데만 관심 있던 큰 사위와 달리 항상 아내와 제 안부를 먼저 묻고 챙겨주곤 했어요. 장인어른, 이번에 장모님이랑 같이 건강검진 받으시는 거 꼭 잊으시면 안 됩니다. 기본 검진뿐만 아니라 내시경들하고 암검진들까지 다 받으셔야 해요. 나이 드실수록 건강 잘 챙기셔야 하는 거 아시죠? 날짜 예약하면 저한테 꼭 알려주세요. 제가 보호자로 같이 가드릴게요. 우리 장서방은 어쩜 이렇게 어른을 잘 챙겨? 사부인께서 아들을 참 듬직하게 키우셨어. 저희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저랑 여동생을 키우셔서 어릴 때부터 어머니를 챙겨드리는 게 버릇이 됐어요. 당연한 자식된 도리이기도 하고요. 말하는 게 참 기특하지 않습니까? 서로 너무 다른 사이들이 얼마나 비교가 됐나 몰라요. 그래도 저와 아내는 애를 셋이나 낳고 사는 큰딸을 위해 사위들을 최대한 차별하지 않으려 노력했어요. 물론 작은 사위에게 더 마음이 쓰이는 건 어쩔 수 없었지만 말입니다. 시간은 무탈하게 흘러갔지만 저희 집엔 조금씩 불행의 먹구름이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61살의 나이로 임원직을 내려놓고 퇴사를 했어요. 임원은 정년 퇴직 나이가 딱히 없어 사실 그렇게 일찍 회사를 그만둘 생각이 없었지만 아주 중대한 이유가 생기고 말았거든요. 여보, 수술 잘 되겠죠? 나 아무 일도 없겠죠? 그건 바로 아내가 췌장암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멀쩡해 보이던 아내가 암이라니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식구들은 모조리 뒤집어졌고 딸들은 아내가 수술을 받는 내내 눈물바람이었죠. 아빠, 저희가 엄마 곁에 있을 테니까 아빤 집에 들어가서 좀 쉬세요. 일주일에 한 번도 집에 안 들어가시면 아빠까지 쓰러지세요. 괜찮다. 평생 일하느라 바쁘단 핑계로 너희들 엄마 옆에 잘 있어주지도 못했는데 이제라도 너희들 엄마 옆에 붙어있고 싶다. 일을 그만둔 저는 아내가 투병을 하는 내내 아내의 옆을 지켰습니다. 딸들과 작은 사이도 틈날 때마다 아내의 병원으로 찾아왔는데 오로지 큰 사이만 도통 얼굴을 보기 힘들었죠. 그렇게 자주 올 필요 없다고 하긴 했지만 윤서방은 참 너무하는구나. 마지막으로 얼굴 본 게 벌써 넉 달은 된 것 같아. 하긴 평소에도 우리한테 안부 전화 한 번 없던 사람이긴 했지. 큰딸은 애써 큰 사위를 두둔해 주었지만 눈치가 빤한데 거짓말인 걸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마음이 없으니 오지도 않고 전화도 없던 거겠죠. 그래도 마음고생이 심하던 큰딸에게 더 큰 마음의 짐을 얹어주고 싶지 않아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아내를 돌봤건만 하늘은 끝내 아내의 손을 들어주지 않더군요. 차도를 보이던 아내는 결국 암이 다른 장기까지 전이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아내는 자꾸만 야위어 갔어요. 여보, 나 아무래도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에 꼭 당신한테 하고픈 말이 있어요. 왜 그런 소리를 해? 나 평생 일만 한다고 당신한테 호강 같은 거 아직 시켜준 적 없잖아. 그러니까 조금만 잘 버텨서 딱 20년, 아니 10년만 호강하고 가. 어? 난 미안해서 이렇겐 당신 절대 못 보내. 제 말에 아내는 힘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곤 가늘게 떨리는 제 손을 잡으며 이렇게 말해주었죠. 제가 호강을 왜 못해요? 여보, 난 살면서 가장 잘한 일이
당신과 결혼한 거예요. 덕분에 세상에서 가장 예쁜 우리 딸들, 그리고 손주들도 만날 수 있었잖아요. 여보, 먼 옛날 나랑 결혼해줘서, 그리고 가족들을 위해 열심히 살아줘서 정말 고마워요. 당신은 항상 가족에게 미안해했지만 난 알아요. 당신이 누구보다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걸 말이에요. 당신하고 우리 딸들 덕분에 참 많이 웃다 갑니다. 먹을 걱정, 돈 걱정 한번 해본 적 없이 오롯이 자식들과 당신만 생각하며 살 수 있던 호강에 겨운 인생이었어요. 그러니 나한테 미안해하지 말아요. 그게 아내의 유언 같은 말이었습니다. 이후 점차 기운을 잃던 아내는 며칠이 지나자 말하는 것조차 힘겨워했고 의식을 찾지 못하더군요. 그리고 아내는 가족들이 모두 지켜보는 자리에서 조용히 숨을 거두었어요. 제 나이 63, 아내가 투병을 한 지 2년 4개월 만에 말입니다. 아내의 장례식 때도 슬픔에 빠져 어쩔 줄 모르던 딸들을 대신해 작은 사위는 든든한 상주 노릇을 해주었어요. 반면 큰 사위는 제게 망신만을 주더군요. 하루 종일 육개장을 리필하며 술만 먹던 큰 사위는 나중에 술에 취해 조문객들이 다 보는 자리에서 코를 드르렁거리고 자기까지 하더라고요. 큰딸과 작은 사위는 사람들의 이목을 살피며 그런 큰 사위를 깨우려고 했지만 큰 사위는 요지부동이었죠. 보다 못한 전 그런 큰 사위의 등짝을 마구 후려쳤습니다. 그제야 큰 사위는 화들짝 놀라며 잠에서 깨더군요. 아유, 장인어른, 왜 때리십니까? 자네 해도 해도 너무하는구먼. 여기 자네 장모 장례식장일세. 사위라는 사람이 자기 아내 챙기고 조문객들 맞이하지 못할 망정 하루 종일 술 처마시고 코까지 골며 잠들어 있는 게 맞는 행동이라고 생각하나? 내 망신스러워서 큰 소리는 안 내려고 했는데 자네 꼬락선 일 더는 못 봐주겠네. 피곤하면 집에 가서 자고 오게나. 아니면 자네 자식들이라도 좀 돌보고 있던가. 사람들이 자신을 보며 수군대자 그제야 큰 사위는 눈치를 보며 큰딸 곁으로 가더라고요. 그리곤 큰딸의 다리에 엉겨붙어 있던 자신의 둘째 아들을 뾰로통한 표정으로 안아올렸죠. 원래도 큰 사위를 좋아하지 않았던 작은 딸은 그날 이후 큰 사위를 아예 투명인간 취급했습니다. 작은 딸은 큰 사위가 없을 때 큰 딸에게 따져 묻곤 하더군요. 언니, 꼭 형부랑 계속 살아야겠어? 난 진짜 형부만 보면 부하가 치밀어 올라. 봤지? 끝까지 아빠랑 나한테 사과 한마디 없이 뻔뻔한 거. 그래 놓고서 무슨 염치로 아직 명절마다 아빠를 찾아온대? 아직도 아빠한테서 떨어질 떡곰을 노리는 거래? 미안해. 나도 애들 아빠한테 화 많이 냈어. 그래도 애가 셋이나 되는데 어떻게 애들한테 아빠를 빼앗겠어. 평소엔 돈 잘 벌어오고 성실한 남편이야. 언닌 형부한테 무슨 세뇌라도 당하고 있는 거야? 답답하다 진짜. 큰 사위는 자신을 투명인간 취급하던 작은 딸에게 똑같이 냉랭하게 대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큰 딸은 안절부절 못했고 작은 사위는 그 상황에서 저를 위로하더군요. 가족끼리 사이가 틀어져서 마음이 안 좋으시죠? 이것도 잠깐일 뿐이지 곧 다시 좋아질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장인어른. 고맙네. 우리 속 깊은 작은 사이 덕분에 내가 그나마 마음의 위안이 돼. 근데 장인어른, 갑자기 경기도로 이사를 가신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경기도 쪽에 좋은 저수지 관리권을 입찰받을 기회가 생겼어. 거기서 저수지 낚시터나 하면서 여생을 보낼까 하네. 난 가끔 회사 일 때문에 머리가 너무 복잡할 때면 낚시를 나서곤 했었어. 낚싯대를 들이우고 조용히 앉아있노라면 생각이 정리되고 머리가 아주 맑아지는 기분이 들었거든. 그런 나한테 아내는 나중에 고즈넉한 낚시터나 하면서 유유자적하게 살면 좋을 것 같다고 했어. 자긴 낚시는 잘 모르지만 낚시를 하는 내 옆에 앉아서
오래도록 시간을 보내는 게 참 좋을 것 같다면서 말이야. 난 그런 아내에게 앞으로 놀러 다닐 곳이 얼마나 많은데 고작 낚시터에 앉아있고 싶다는 말이나 하냐면서 면박을 줬지. 아내가 없는 지금 낚시터에라도 하루 종일 앉아있으면 마치 옆에 아내가 말없이 함께 있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낚시터를 하려는 걸세. 저는 아내를 떠나보낸 지 1년 뒤 제 낚시터 인근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곳에서 느긋하게 살며 낚시를 하는 시간 외엔 저수지 관리를 하고 손님들을 맞았죠. 좌대에서 밤낚시를 마친 손님들에게 잡은 물고기로 매운탕을 끓여주기도 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낚시터를 시작한 지 4년쯤 지났을 때부터 평소 연락이 뜸하던 큰사위에게 자꾸 연락이 오더라고요. 처음엔 용건도 말하지 않고 우물쭈물하다 전화를 끊더니 나중엔 결국 본론을 실토하더군요. 장인어른, 잘 지내고 계세요? 또 무슨 일로 전화했나? 그냥요. 명절에 뵙고 못 뵈서 안부 전화 드렸죠. 아직 한 달도 안 지났는데 안부 전화는 무슨? 용건이나 말해보게. 자꾸 요새 왜 안 하던 짓을 하는 겐가? 그렇다고 안부를 딱히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내 근황을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그게요. 장인어른, 혹시 저 돈 좀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뭐? 얼마나? 돈이 왜 필요한데? 설마 또 주식이니 투자니 하는 소리면 그만두게. 장인어른, 사실 애새 키우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내년, 내후년엔 둘째, 셋째도 전부 초등학교에 갈 텐데 저희 돈이 너무 빠듯해요. 그래서 생활비 좀 빌리려고 전화드렸던 거예요. 세연이가 집에서 어린애들 미술 그룹과에 시작했다며? 그 벌이가 그렇게 많은 게 아니라서요. 저도 장인어른께 전화드리면서 정말 많이 망설였어요. 장모님 장례식 때 일로 저한테 화나시는 것도 알고 있고 가장이 돼서 가족들 부양하기 힘들다는 말하기도 조심스러워서요. 그래도 가장이라는 책임감으로 부끄러운 무릅쓰고 이렇게 전화드려서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럴 게 아니라 저 집사람이랑 같이 장인어른 직접 찾아뵙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가족 부양을 위해 용기를 냈다는 큰사위의 말에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저 또한 누구보다 가장된 마음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결국 전 큰사위의 말을 허락했고 그 주 주말 큰사위가 큰딸과 함께 제 낚시터로 정말 찾아왔어요. 애들은 주인의 집에 좀 맡겼어요. 주인의 딸이 우리 애들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 오느라 고생들 많았다. 큰애는 몇 번 여기 왔었는데 자넨 여기가 처음이지? 식사는 했어? 아니요,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좀 기다리고 있게. 난 매운탕 좀 끓여오겠네. 평소엔 미웠지만 가족을 위해 용기 내어온 큰사위가 조금은 기특해 저는 저수지에서 직접 메기를 한 마리 잡았습니다. 메기를 손질하고 있는데 문득 생각을 해보니 사위가 매운 음식을 잘 먹는지 기억이 나지 않더군요. 맵기는 사람마다 취향이 있는 법이니 기왕 대접할 거 잘해주고 싶어 저는 다시 딸과 사위가 있는 곳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은 제가 가까이 다가가는 줄 몰랐는지 대화에 굉장히 열중해 있더군요. 심각한 표정의 두 사람의 대화에 끼어도 되나 싶어 잠시 망설이는데 자연스럽게 들린 두 사람의 대화에 순간 저는 자리에 그만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당신 표정 관리 좀 잘해봐. 뭐 죄졌어? 당신이 아빠한테 거짓말했으니까 불안해서 그렇지. 왜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 안 했어? 뭐 장인어른, 저 사실 회사 자금 횡령했다가 주식으로 다 잃고 결국 아내 꼬드겨서 장인어른이 사주신 아내 명의 집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서 만회해보려다가 또다시 주식으로 다 날려버렸습니다. 저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장인어른 성정에 퍽이나 빌려주시겠다고 하시겠다. 그리고 회사에서 횡령한 돈만 해도 10억 가까이 되는데 장인어른도 그만한 돈은 없을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하자고.
당신이 아버지께 돈 부탁하자고 해서 나도 여기까지 당신이랑 같이 온 건데 아빠가 안 주실 것 같으면 어쩌자는 거야. 장인한테 한 3억 정도 뜯고 우리 애들이랑 같이 한국 뜨자. 필리핀에는 아는 사람 있거든. 미리 말해놨으니까 그쪽으로 몰래 튀면 돼. 필리핀? 당신 그럼 우리 아빠 돈을 갚을 생각이 아예 없다는 거야? 사람 이상하게 만들지 마. 나도 당연히 갚고 싶지. 나라고 장인 돈을 뜯고 싶겠어? 근데 회사에 돈 횡령한 거 걸리면 난 무조건 교도소행이야. 대출금은 그렇다 쳐도 당장 미천도 없고 횡령한 돈 채워넣을 돈도 없는데 장인어른한테 돈 빌려서 회사 돈 찔끔 갖고 실형받으라고? 우리한테 애가 셋이야. 정신 차려 여보. 애들한테 범죄자 아빠 만들어주고 싶어? 그리고 내가 잡혀가면 당신 혼자 애들 키우면서 어떻게 살 건데? 당신 그 나이에 곧 70 바라보는 장인어른한테 짐짝처럼 얹혀 살래? 애새까지 데리고? 그런 불효가 또 어딨어? 안 그래? 그러느니 차라리 눈 딱 감고 장인어른 돈 3억만 떼어가는 게 낫지. 생각을 바꿔서 편하게 생각해. 그냥 당신이 당신 몫으로 물려받을 유산 미리 좀 땡겨받는다라고 생각하면 편하잖아. 안 그래? 우리 애들만 생각해. 난 가장으로서 어떻게든 가족을 책임지려고 이런 무리수까지 감행하는 거야. 당신도 엄마라면 모험도 할 줄 알아야지. 큰사위는 큰딸을 마구 몰아세우고 있더군요. 그것도 제 3자가 듣기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갖다 대며 말입니다. 경악할 만한 사위의 충격적인 말에 잠시 자리에 굳어있던 전 그만 소리를 빽 지르고 말았어요. 자네, 지금 이게 다 무슨 소린가? 공금 횡령이라니, 한국을 떠난다니, 자네 미쳤나? 어? 장인어른, 어떻게 벌써... 아빠... 그러자 큰사위는 굉장히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돌아봤고 큰딸은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저를 부르더군요. 저는 잔뜩 화가 난 얼굴로 큰사위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섰죠. 뭐? 애가 셋이라 빠듯해? 가장으로서 용기 내서 나한테 돈 빌리려고 연락을 한 거라고? 어디서 그따위 새치열을 올려? 그건... 장인어른, 제 얘기 다 들으신 거죠? 그래, 사람이 해선 될 짓이 있고 안 될 짓이 있는 거야. 어떻게 가장이란 사람이 그런 짓을 해? 자네야말로 애들 생각은 안 하나? 내 딸한테 부모니 애들이니 허울 좋은 소리를 해대는데 결국 자네가 교도소 가기 싫으니까 도망치자는 말 아닌가? 어디 그따위 망발로 마음 약한 내 딸 눈을 흐리게 만들어? 장인어른, 솔직히 제가 괜히 회사 돈에 손댔겠어요. 저도 가족이랑 잘 살아보려고 그랬던 거라고요. 한심한 핑계 대지 말게. 가족을 위해 범죄를 저질렀다니 궤변도 그런 궤변이 없구먼. 아무리 못났어도 우리 큰딸 말대로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은 진짜인 줄 알았더니 뭐? 내 돈을 뜯어서 필리핀으로 도망가? 내 딸, 내 손주들까지 전부 평생 도망자로 만들 작정인가? 내가 잘못 생각했네. 내 딸이 아무리 고집을 부렸어도 자네 같은 사람을 집안에 들이면 안 됐던 거야. 자네는 내 딸 인생을 망칠 위인이라고. 그래서요? 결혼해서 애까지 셋이나 낳은 마당에 뭐 어쩌시려고요? 이렇게 딸 인생 망치실 겁니까? 그러지 말고 저희 조용히 떠나서 필리핀에서 자리 잡고 잘 살 수 있게 3억 그냥 해주시죠, 장인어른. 그리고 평소에 자식들이랑 대화 좀 하고 사세요. 오죽 부녀 간의 대화가 없었으면 일이 이 지경이 되도록 딸이 아빠한테 도움 한 번 안 청했겠습니까? 얼마나 아빠가 듬직하지 못했으면요. 큰사위는 두 눈을 부릅뜨고 대들더군요. 대화가 없고 듬직하지 못한 아빠라는 말이 가슴에 비수가 되어 꽂혔습니다. 큰사위 말대로 제가 너무 못난 아빠처럼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제 딸의 인생을 거기서 더 크게 망칠 순 없는 노릇이었죠. 그래, 나 못난 아빠일세. 그래서 더더욱 이대로 못 두겠네.
자네는 내 딸 인생에 해만 되는 인간일 뿐이야. 세연아, 너 그냥 이혼하거라. 저놈은 아니야. 내 진작 저놈을 너한테 떼어놨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게 천추의 한이다. 아빠, 하지만 애들 아빠잖아요. 이 사람도 다 잘 살아보려고 그러다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전 이 사람 이해해요. 이해라니 세연아. 너 뭔가 단단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만하시죠. 한번 결혼했으면 이 사람은 제 거예요. 왜 장인어른이 남의 가정에 대고 이혼하라 말하십니까? 선 넘지 마세요. 보세요. 이 사람도 저랑 이혼 못한다잖아요. 그러니까 딸 인생 망치기 싫으시면 저 돈 해주세요. 아니면 진짜 딸 인생 망치실 거예요? 저 돈 안 해주셔도 어떻게든 집사람이랑 애들 데리고 이 나라 뜰 건데. 그럼 장인어른이랑도 연락 전부 끊을 거예요. 평생 딸이랑 손주들 얼굴 못 보고 사실래요? 세연아. 저는 큰딸을 채근했지만 큰딸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도 눈을 질끈 감고 두 귀까지 막더라고요. 환장할 노릇이었습니다. 큰사위는 그런 큰딸의 팔을 우악스럽게 잡아 자신의 뒤로 숨겼죠. 그놈에게 제 딸은 제게서 돈을 뜯어낼 수 있는 인질이었을 테니까요. 머리가 복잡하고 어지러웠습니다. 우선 제 딸을 저놈에게서 떼어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너무 답답했어요. 결국 전 머리를 써서 우선 시간을 벌기로 했습니다. 그래, 알았네. 대신 바로는 못해줘. 내가 무슨 재벌도 아니고 그 큰 돈이 어디서 턱턱 나오겠나. 묶여있는 돈이 있으니 2주만 기다리게. 2주나요? 전 급한데요. 언제 회사에서 걸릴지 몰라요. 최대한 내 빨리 마련해 볼 테니까 우선 가서 기다리게. 자네를 위해서 주는 게 아니네. 다 내 딸을 위해서야. 아빠, 감사해요. 제 말에 큰사위는 입이 귀에 거의 걸리더군요. 반면 제 딸은 고개를 푹 숙인 채 펑펑 울었죠. 그렇게 두 사람이 낚시터를 떠난 뒤 저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대체 제 딸이 무슨 약점을 잡힌 것도 아닌데 왜 저렇게 큰사위에게서 못 벗어나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결국 전 답답한 마음에 작은 사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작은 사위는 애들을 모두 데리고 작은 딸과 함께 동물원에 가 있다더군요. 저는 그런 작은 사위에게 자초지종을 모두 말해주었어요. 미안하네, 장서방. 근데 내가 이런 고민을 털어놓을 사람이 자네밖에 도무지 생각이 안 났네. 우리 작은 딸한테 먼저 말하면 당장 그놈 머리채부터 잡아 뜯으러 갈 것 같은데 그러다가 자매 사이에 우애라도 상하면 어쩌나 싶어서 말이야. 대체 우리 큰애가 왜 그러는 것 같나? 대체 그 애를 어떻게 그놈한테서 떼어내야 돼? 장인어른, 들어보니까 제 생각엔 처형이 형님한테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가스라이팅? 네, 자꾸만 부모로서 이래야 된다. 난 가족을 위하는데 너는 무책임하다. 같은 소리를 했다면서요. 처형처럼 마음 여린 사람이 그런 말에 얼마나 휘둘렸겠어요. 게다가 항상 남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는 처형이니까 어떻게든 그런 형님을 이해해보려고 노력하다가 더 세뇌를 당한 것 같네요. 장인어른도 아시잖아요. 처형이 얼마나 착한 사람인지요. 그렇지. 그걸 아니까 또 환장하겠다는 거네. 이대로 저놈을 신고하자니 내 딸 성격에 그놈 옥바라지라도 할 것 같아서 말이야. 저한테 맡겨주세요. 제가 집사람이랑 같이 처형 좀 만나보겠습니다. 나도 같이 만나세. 설득할 사람이 한 명이라도 더 있어야 애가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돌릴 거 아닌가? 그럼 우선 내일 모레 같이 처형네 집으로 찾아가시죠. 형님 출근했을 시간에요. 저랑 집사람도 내일 출근해서 회사에 미리 휴가 신청해 놓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이틀 밤을 지새웠습니다. 큰딸을 설득하는 문자를 보내볼까 싶다가도 그럼
큰 사이가 눈치채고 정말 제 딸과 잠적이라도 해버릴 것 같아 차마 그럴 수가 없었죠. 그리고 대망의 당일 작은 딸은 함께 차를 타고 큰 딸네로 향하며 천연덕스럽게 전화를 걸더군요. 언니, 나야. 나 아빠한테 들었어. 사정은 잘 모르겠는데 언니 외국 간다며? 아빠가 언니한테 필요한 것들 좀 미리 챙겨주라고 하시더라. 내가 조카들 거 옷 몇 가지 샀거든? 언니 집으로 가져다 줘도 돼? 그렇게 우린 큰딸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새 손주는 학교에 있는 시간이라 집엔 큰딸밖에 없더군요. 큰딸은 작은 딸과 함께 온 작은 사위와 저를 보더니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뒷걸음질을 치기 시작했어요. 언니, 겁먹지 마. 우리가 언니 뭐 어떻게 해? 우리 그냥 잠깐 얘기 좀 하려고 온 거야. 그냥 아빠랑 같이 온다고 하면 언니가 형부한테 말할 것 같아서. 아빠, 이미 돈 해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애들 아빠 그래서 지금 필리핀 나갈 준비 다 해놓고 있단 말이에요. 세연아, 제발 그놈한테 당한 쇠뇌에서 벗어나렴. 그놈은 가족을 생각하는 놈이 아니야. 가족을 생각하는 놈이 회사 돈을 10억 가까이 횡령했다고? 진짜 가족을 위하는 놈은 가족을 생각해서라도 뒷일 감당 안 되는 일은 버리지 않는 법이다. 그놈은 그냥 널 속이고 있는 거야. 배우자를 존중하지 않는 그놈은 너와 부부관계를 유지할 자격이 없어. 그리고 가족에게 피해를 입히는 그놈은 손주들에게도 없는 게 낫다. 장인어른 말씀이 맞습니다, 저요. 이건 잘못된 행동이에요. 범죄자 아버지를 둔 게 아이들에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범죄자임에도 불구하고 당당히 죗값을 치르지 않는 아버지를 둔 게 아이들에게 더더욱 부끄러운 일이에요. 아이들을 부끄럽게 만들어서야 되겠어요? 그러니 그놈 버리고 진짜로 처형을 걱정하는 가족들에게 기대세요. 저와 작은 사이는 열심히 큰딸을 설득했습니다. 큰딸은 눈물을 흘리며 혼란스러운 표정을 짓더군요. 그런 큰딸의 손을 잡으며 작은 딸은 휴대폰 영상을 하나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언니, 이거 기억나? 엄마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엄마랑 나랑 언니랑 셋이 찍은 영상 있잖아. 영상 속에선 선명한 딸들과 아내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랜만에 아내의 목소리를 들은 전 결국 참았던 눈물을 떨구고 말았죠. 작은 딸 또한 눈물을 흘리며 큰딸에게 이러더군요. 여기 엄마 목소리 들리지? 엄마가 그러잖아. 우리 딸들 엄마가 걱정 안 하게 평생 행복하게 잘 살라고. 언니, 엄마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알지? 얼마나 애지중지 키워주셨는지도 잘 알지? 근데 엄마랑 아빠가 인생을 다 바쳐 소중하게 키운 언니가 그런 놈 때문에 눈 가리고 귀 막고 불행하게 살잖아? 그럼 그게 바로 불효야. 언니, 난 부모님을 위해서, 내 조카들을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내 언니를 위해서라도 언니 못 보내. 언니, 조카들은 아빠랑 나랑 내 남편이랑 다 같이 잘 키우자. 우리가 도와줄게. 우린 가족이잖아. 가족은 그놈처럼 언니한테 희생을 강요하고 부모 돈이나 뜯으라고 겁박하는 놈이 아니라 이렇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함께 울어주는 존재잖아. 그렇지 않아? 세연아, 제발 이 아빠랑 가자. 어? 아빠가 앞으로 너한테 잘하마. 아빠, 저 사실 너무 힘들었어요. 저도 처음엔 이런 일을 벌여서 어쩌자는 거냐고 애들 아빠한테 화도 내보고 울면서 애원도 해봤는데 애들 아빠는 가장으로서의 노력도 몰라주는 제가 못난 배우자라면서 오히려 저를 탓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 그 사람의 행동은 좀 못나도 진심으로 가족을 사랑하고 가족 때문에 인생이 망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잘못을 덮어주려고 대출도 받아준 거고요. 근데 제가 잘못 생각했었나 봐요. 생각해보면 엄마랑 아빠는 한 번도 서로를 못난 배우자라고 헐뜯은 적이 없으셨는데 좋은 부부는 서로를 탓하지 않는다는 걸 잊고 있었어요. 저 헤어질게요. 애들을 위해서, 절 위해서요.
못된 생각해서 정말 죄송해요, 아빠. 괜찮다. 죄송할 거 하나도 없어. 자식이 뉘우치면 용서해주라고 있는 게 바로 부모야. 오히려 네가 먼저 이야기를 털어놓지 못할 정도로 믿음직하지 못했던 이 아빠가 미안하구나. 저는 결국 엉엉 울며 큰딸을 껴안았습니다. 잠시 그놈의 세뇌에 빠져 잘못된 생각에 빠지긴 했지만 가족들의 진심을 끝내 외면하지 않은 큰딸이 그저 고마울 따름이었죠. 저는 큰딸과 손주들을 데려오려 했지만 작은 딸의 생각은 달랐어요. 언니랑 애들이 자기 배신한 거 알고 그 인간이 앙심이라도 품으면 어떡해요. 제가 손을 써둘 테니까 걱정 마세요, 아빠. 작은 딸의 계획을 들은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애써 큰딸을 뒤로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저는 큰사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죠. 네, 장인어른, 돈은 준비되신 거예요? 저 매일 마음이 너무 불안해서 이제 좀 빨리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래, 준비됐네. 저 정말요? 아싸. 아우, 10년 감수했네. 제가 지금 갈까요? 언제 주실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말이야. 고작 3억 가지고 5 식구가 어떻게 잘 살려나 싶더구만. 그래서 말이야. 내가 자네와 내 딸을 위해서 더 좋은 걸 준비했네. 그게 뭔데요? 보면 알아. 자네도 분명 마음에 들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게. 곧 받을 수 있을 거야. 진짜예요? 무슨 다른 꿍꿍이가 있으신 건 아니고요? 내가 내 딸이 걸렸는데 장난을 치겠나? 그렇죠? 아, 이거 참 역시 딸 사랑은 아빠라니까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돈 빌려달라고 하니까 대번에 저 손절하시던데 역시 장인어른은 그릇이 남다르세요. 제가 사위에게 보낸다던 더 좋은 것이 뭐였는지 여러분 혹시 짐작되시나요? 그건 바로 작은 딸이 큰사위의 회사에 넣은 제보였습니다. 큰사위가 회사 공금을 10억 가까이 횡령하고 해외로 도망가려고 했다는 공익 제보 말이죠. 작은 딸이 그때 저에게 한 말은 바로 이거였거든요. 그런 놈은 해코지도 못하고 도망도 못 가게 법의 소나기 아래 둬야 돼요. 그놈 회사에 찔러버리면 회사에서 그냥은 못 넘길 거 아니에요. 다른 것도 아니고 회사 돈 횡령인데요. 그럼 그 뒤엔 회사에서 알아서 그 인간을 처벌하겠죠. 나중에 사회회사에서 작은 딸에게 전해주기를 회사에선 증거가 없어 큰사위 몰래 은밀히 내부 조사를 진행했다고 하더군요. 그 과정에서 큰사위가 회계장부를 조작한 건수 하나가 발견되어 회사는 곧바로 큰사위를 고소했다고 합니다. 아빠, 조금 전에 애들 아빠 잡혀갔어요. 도주 우려가 있어서 구속수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큰딸에게 전화를 받은 날 구속수사라는 말에 얼마나 안심을 했는지 모릅니다. 알고 보니 그놈은 상상 이상으로 필리핀으로 도주하려고 아주 철두철미하게 준비 중이었더군요. 꼬리가 길면 잡힌다고 조사 과정에서 제대로 덜미를 잡혔던 거죠. 그 뒤 본격적인 수사를 통해 큰사위는 총 회사 공금 9억 7천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10억이라는 금액보다 회사에서는 더 큰 금액을 예상하고 철저히 조사했지만 간이 부은 건지 작은 건지 다행히 그놈은 그렇게 큰 금액을 횡령하지 못했더군요. 물론 10억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덕분에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며 회사 측에선 저희 작은 딸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어요. 이후 큰사위는 재판을 통해 실형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큰딸이 걱정되어 경기도에 있던 집을 팔고 다시 서울에 집을 얻었어요. 집 팔고 담보대출 다 갚거라. 그리고 이 아빠랑 같이 애들 키우면서 살자. 하지만 아빠, 이 나이가 돼서 아빠한테 그렇게 신세를 지면 제가 너무 죄송해서 어떡해요. 죄송한 거 알면 앞으로 안 그러면 돼. 그리고 난 아빠잖니. 내가 젊었을 적 뼈 빠지게 돈을 번 건 다 가족들을 위해서였는데
딸은 네가 필요할 때 그 돈을 쓰지 않으면 내 젊은 시절 노력이 모두 허사로 돌아가는 거다. 아빠, 감사해요. 그래, 우리 그렇게 서로 고마운 마음으로 의지하며 살자꾸나. 이제라도 이 아빠가 너한테 듬직한 아빠가 되려고 더욱 노력하마. 그리고 나 이제 한가해서 살가운 아빠는 못 됐지만 살가운 할아버진 될 수 있단다. 아빠 빈자리를 애들이 느끼지 못하게 이 아빠가 최선을 다하마. 그렇게 저는 큰딸과 세 손주들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손주들은 처음엔 함께 살게 된 저를 어색해했지만 제가 최선을 다해 가까워지려고 노력하자 이젠 큰딸 없이 저랑 노는 걸 더 좋아할 정도로 저와 친해졌어요. 그리고 전 큰사이가 구치소에서 교도소로 옮겨지고 얼마 되지 않아 큰사이의 면회를 갔습니다. 제 큰딸 또한 그놈에게 할 말이 있다며 저를 따라 나서더군요. 큰사이는 우릴 보자마자 표정이 구겨졌어요. 아, 사람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무슨 염치로 여길 찾아옵니까? 그리고 당신이지? 당신이 나 배신하고 회사에 나 찔렀지? 애들한테 결국 범죄자 아빠 만들어주니까 이제 속 시원해? 당신은 부모 자격도 없어. 애들은 평생 당신 원망하면서 살 거야. 아니, 나 오늘은 당신한테 이 말 해주고 싶어서 아빠 따라서 왔어. 여보, 아니 장유만 씨. 나 그동안은 너무 바보처럼 당신한테 가스라이팅 당하고 살았거든? 그래서 우리 아빠 눈에 피눈물 낼 뻔했어. 근데 나 이젠 정신 차렸어. 당신이랑은 다르게 내 진짜 가족들은 나를 감싸 안아주고 내 눈을 뜨게 해줬거든. 애들한테 미안하지. 근데 그건 내가 당신을 교도소에 보내서가 아니야. 내가 너무 멍청한 엄마라 진즉에 당신한테서 빠져나오지 못해서 애들한테 당신에 대한 기억을 더 길게 심어줬다는 것 때문이지. 나 이제 가족들 도움받아서 애들 잘 키우고 내 인생도 잘 살아낼 거야. 그러니까 당신도 거기서 죗값 잘 치르고 앞으로 남한테 피해주지 말고 남의 인생 불행하게도 만들지 마. 우리 애들한테 더 이상 부끄러운 아빠 되지 말라고. 하, 진짜 어이가 없어서. 너 내가 나가면 너부터 가만 안 둘 줄 알아. 자네, 내가 자네 협박죄로 신고할 수 있는데 괜찮겠나? 네? 내가 이래봬도 인맥이 꽤 있네. 은퇴를 했어도 무슬모인 노인네는 아니라 이 말이야. 자네 회사에 신고한 거, 우리 딸 설득한 거 전부 내가 한 일이네. 그러니까 복수를 하려거든 나한테 해봐. 근데 나도 가만히 있진 않을 걸세. 만약에 자네가 내 딸 앞에 나타나지? 그럼 나 내 인생을 걸고 자네를 아주 망가뜨려 버릴 거야. 내가 어디 못할 것 같은가? 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난 죽기 살기로 목표를 이뤄내는 것 하나만큼은 자신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 평사원에서 임원 자리까지 올라갔지. 내가 자네한테 보내준다던 더 좋은 거 기억하는가? 그건 자네 신고한 일이 아니라 장인으로서 자네한테 주는 내 마지막 가르침이네. 자네를 교도소에 보내서 죄값 치르고 죄를 반성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 그것만큼 값진 가르침이 없지. 안 그런가? 그러니 부디 쓸데없는 복수심으로 그 시간 허비하지 말고 새 사람이 돼서 나오게나. 내 딸 말대로 내 손주들에게 더 이상 부끄러운 예비가 되지 말라 이 말이야. 아, 그리고 우리 딸이 보내는 선물이 하나 더 자네에게 도착할 걸세. 네? 아니 또 뭘 보내요? 저 그만 좀 물먹이세요. 그것도 자네 인생에 꼭 필요한 약이 될 게야. 앞으로는 절대 보는 일 없었으면 좋겠네. 잘 있게. 그놈은 우리를 보며 울상을 짓더군요. 제 딸이 보낸다던 선물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아빠, 드디어 다 끝났어요. 저랑 애들은 진짜 자유예요. 그건 바로 이혼 소장이었어요. 제 딸은 변호사를 통해 교도소에 있는 그놈에게 이혼 소송을 걸었거든요.
순순히 그놈이 이혼해 주진 않을 것 같아서 말입니다. 집안의 재산을 날려먹은 데다 범죄를 저질러 가족의 인생을 망치려던 일까지 유책 사유가 분명해 그놈은 이혼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저수지 사건 이후 2년이 지난 지금 저는 여전히 큰딸과 손주들과 행복하게 지내고 있답니다. 저는 최근 큰딸에게 미술학원을 차려줬어요. 처음 큰딸은 부담스러워하며 거절했는데 저는 이렇게 말했죠. 이 아빠가 지금은 널 도울 수 있지만 나중에 내가 없을 때도 생각해야지. 너 지금 하는 미술 강사 일도 좋지만 애들 더 크기 전에 기반을 빨리 마련해 놔야 되지 않겠어? 정 부담스러우면 아주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갚어. 그 전에 형편도 안 되면서 갚는 건 도리어 불효라는 것 잊지 말고. 알았지? 그렇게 큰딸은 지금 미술학원 원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큰딸이 원래 살던 이곳이 초등학생이 많은 곳인데 딸이 워낙 성실하고 착한지라 동네에 제법 소문이 좋게 나서 원생이 많이 늘었다고 하더군요. 아빠, 그거 올해 칠순기념 여행으로 바다 가서 다 같이 찍은 사진 아니에요? 낚시터 다녀오셨다면서 그건 왜 가방에서 꺼내세요? 요샌 내가 서울에 살아서 낚시터에 잘 못 가보잖니? 관리인한테만 맡겨두고 말이다. 우리 저수지에선 하늘이 아주 잘 보여. 그래서 하늘에 있는 너희 엄마한테 보여주려고 나 이렇게 자식들이랑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고 말해주려고 가지고 갔다 왔다. 아무튼 우리가 아무리 효녀처럼 굴어도 엄마 제일 생각해주는 건 아빠밖에 없다니까. 아, 맞다. 언니, 우리 애 아빠가 조카들 마음에 걸린다고 아예 이 근처로 이사 오재. 그럼 우리도 조카들이랑 아빠를 더 자주 들여다볼 수 있지 않냐면서 말이야. 저번 주엔 부동산도 한 바퀴 싹 돌고 왔어. 결국 작은 딸 부부는 지난주에 저희 집 근처 매물을 계약하고 돌아갔습니다. 내년 2월에 이사 예정인데 벌써부터 우리 손주들은 이모네가 옆으로 이사 온다는 이야기에 잔뜩 신이 나 있죠. 작은 딸 부부가 워낙 조카들에게 잘해주기도 하고 작은 딸네 아이 또한 큰 딸의 아이들과 굉장히 친하게 지내고 있거든요. 딸들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가끔 손주들에게 재롱까지 부리는 제 모습이 낯설게 느껴집니다. 피숑피숑하며 로봇 흉내도 내고 사춘기를 앞둔 큰손주에겐 은근슬쩍 연애 상담도 시도해보곤 하죠. 하지만 즐거워하는 손주들을 보니 제 마음이 참 흐뭇해져요. 그리고 진작 딸들이 어릴 때에도 이렇게 해줄 걸 하는 후회가 마음속에 피어나기도 하고요. 앞으로 큰 사이였던 그놈이 출소한 후 우리를 찾아올지 아닐지 장담은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남들이 우리의 주소지를 열람하지 못하도록 신청을 해두었어요. 그래도 그놈이 기어코 우릴 찾아온다면 저는 그놈에게 경고한 것처럼 제 온 힘을 다해서 법을 무시하는 일이 있더라도 그놈을 제대로 응징해 줄 생각이에요. 누구보다 귀한 제 딸의 인생을 2번이나 망치려 드는 놈을 아빠로서 절대로 가만히 둘 수 없으니까요. 저는 아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제대로 해내지 못했던 가족의 행복을 위해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며 살 생각입니다. 앞서 말했던 진정한 인생의 성공을 이뤄내기 위해서요. 그리고 전 저처럼 오랜 시간 돈을 버는 데만 몰두하느라 가정에 잠시 소홀했던 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가장으로서의 책임감도 중요하지만 가족 간의 유대감을 쌓을 시간 또한 중요하답니다. 그 시기를 놓쳐 가족이 정말 자신을 필요로 할 때를 미처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나중에 정말 큰 후회가 되어 영원히 여러분의 가슴을 짓누르게 될 거예요. 마치 2년 전에 저처럼 말입니다. 그러니 열심히 일하시는 가장분들, 오늘은 집으로 돌아가 소중한 가족들 한번 안아주시는 거 어떨까요? 그리고 한번 물어봐 주세요. 밥은 뭘 먹었는지 등의 사소한 것들을 말입니다. 서로에 대한 유대감과 믿음은 그런 사소한 관심 속에서 시작되는 거니까요. 요즘 독감이 유행이네요. 다들 한파 속 건강 조심하시고
늘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